책 첫 시작을 보시면 어, 수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뽑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이기도 하다. 병원이나 보건당국에서 강조하지 않거니와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심지어 운동도 아닌 겨우 잠이라니라면서 이렇게 책이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수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정말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면이 정말 아무리 수면의 중요성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수면을 아무래도 무료로 얻다 보니까 그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 그러니까 잠자는 걸 너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데요. 일하랴, 공부하랴. 이 바쁜 와중에도 취미 활동에 유흥까지 즐기려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한정된 시간에서 내가 쥐어짤 수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 더하는데요. 사다모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좀 끔찍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요. 현대 정주영, 그다음에 나폴레옹 같은 이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요. 나는 4시간만 하루 4시간만 잠을 잤다라며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잠을 줄이면 사회적 성공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쩜 잠이 많으면 이렇게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잠이 때로는 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대학에 붙고 안 붙고 또 성공을 할 수 있고 없고 게으른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다 떠나서 이런 수면 부족은 정말 단언컨대 건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잠을 줄여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요, 어쩜 미래의 건강을 값을 받아서 쓰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정말 신성한 시간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요.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이게 정말 기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신 있게 나는 잘 자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하루 몇 시간 자는가? 얼마나 깊이 자는가, 그 다음에 언제 자는가입니다. 이것은 진짜 건강한 수면을 결정짓는 3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먼저 하루 몇 시간 자는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이대별 정상 수면 시간인데요. 신생아는 14시간에서 17시간, 유치원은 10시간에서 14시간, 초등학생은 9시간에서 11시간,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14시간에서 17시간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부터 우리 아이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두 화면에 보면 이게 두 사진이 나오잖아요. 요게 4세고시와 7세고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만 2돌, 3돌 된 아이, 어쩜 기저귀도 떼지 않은 이 아이들이 4세고시라 해서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치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에 통과한다면 그에 맞는 진도 또 숙제를 한다고 너무 바쁘고요. 그다음에 만 6세, 7세 아이들이 만 5세, 6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치르는 7세 고시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유명한 영어 학원, 그다음에 수학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10시에서 14시간을 잠을 잘 수 있을까?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너무 바쁜데 초등학생들도 9시간에서 11시간의 잠을 잘 수 있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생아부터 유치원 이렇게 초등학생까지가 저희 아이들의 성장, 면역, 그다음에 두뇌 개발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상 수면 시간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만약에 성인과 같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재우게 된다면요. 우리 아이들의 이게 성장뿐만 아니라 면역의 균형까지 깨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기 쉽거나 아니면 폐렴이나 중이염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감기나 중이염에 잘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잠은 잘 자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 또한 잠이 부족하면 마찬가지로 면역 균형이 깨어지기 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기 쉽고요. 특히 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 잘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잠이 부족한 상태의 여행을 한다면요. 즐거운 여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와서 이렇게 대상포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면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면역 또한 이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재정비 시간인데 어쩌면 이래 정상 수면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재정비 시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자는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렘 수면을 시작으로, 이게 렘 수면은요, 굉장히 얕은 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하여서 론렘 수면, 즉 비렘 수면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렘 수면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와서 렘 수면 상태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주기를 이렇게 이루면서요. 이 주기를 이렇게 몇 차례 겪으면서 저희가 잠을 자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첫 주기에 비렘 수면 3, 4단계가 90분에서 길게는 120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이 유지되는 이 기간에 저희는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 호흡하고 심박수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뇌파가 느려지면서 폭이 넓어지면서 그날 익힌 정보를 되새기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렇게 하면요, 저희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기억을 강화하고 통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저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도 오는데요. 이것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렘 수면 이게 3, 4단계에 90분에서 길게는 120분 동안 이게 유지되는 이 동안에요. 저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혈중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티솔 농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프로락틴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은 이렇게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면역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제 자는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언제 자는가가 왜 중요한가 봤더니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밤 10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새벽 2시 사이에 이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만들어주는 깊은 잠은요. 이게 성장 호르몬을 아낌없이 분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이 아니라요. 정말 깊은 잠을 잤을 때입니다. 근데 10시에 솔직히 잠자리에 든다라는 거는 현대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스케줄이죠. 그래도 우리는 12시는 넘기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보자입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면요. 이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을 본다면 10시 땡 하고 이게
바로 쫙 분비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인해서 저희가 숙면을 취하면 취할수록 성장 호르몬 또한 나도 이제 슬슬 분비량을 증가시켜 볼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쫙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요. 나의 몸은 어떤 몸이 되냐면 성장, 치유, 이게 재생의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수면 박탈로 인해 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왕성하게 분비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충분한 재충전과 회복 시간이 될 수 없어서 저희가 잠을 자더라도 잔 것 같지 않고 좀 피곤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수면 박탈로 인한 그러니까 찔끔찔끔이 아니라 이렇게 왕성하게 분비되는 구간이 있으면요. 저희 골격계 성장을 자극합니다. 이거는 즉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성장기 있는 아이들은 이게 성장판 세포를 이렇게 자극해서 증식시켜줘서요. 키를 잘 자라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키뿐만 아니라요. 조직, 장기, 몸무게를 정상적으로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칼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뼈 성장을 촉진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칼슘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보면 먹거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선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칼슘을 많이 빼앗아서 어쩌면 칼슘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일 건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이 잘 잘 수 있게끔 깊은 잠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칼슘이라는 영양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칼슘 영양소를 섭취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키 크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칼슘은 단일제로 복용하는 것보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비타민 K가 함께 이렇게 섭취를 하는 걸 도와드린다면 더 많은 흡수를 잘하게 해서 잘 이용되게 해서 정말 뼈까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인 같은 경우에는 키가 다 자랐잖아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뭐가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성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장 호르몬은 노화를 지연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또는 우리는 다른 말로 젊음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뭐가냐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젊음을 선물해주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간의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저희는 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게 해독기관이다라고 딱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하는 일이 많은 중에 영양소 대사 및 저장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가 된 후 혈액으로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딱 스며들고 난 뒤에 1차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는 곳이 간이라는 장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으로 모인 포도당이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가 내 몸에서 나 지금 포도당이 부족해 라는 신호가 오면요. 이 간에서 글리코겐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서 혈당 유지에도 쓰이고 아니면 세포 안에 에너지 원료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갖추면 너무나 좋은데요. 문제가요. 저희 설탕이나 밀가루, 백미 같은 탄수화물을 너무 과잉 섭취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이 과잉된 이 영양소들을 글리코겐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그냥 저장을 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으로 저장을 시켜 버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먹어서 지방간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난 지방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잉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좋은 잠으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한다면 간이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켜서 지방간으로 가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과잉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먼저 첫 번째이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랑게르한스섬의 작용에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 인슐린 또한 세포이기 때문에 인슐린 세포 또한 휴식을 취하도록 잘 도와주는 것 또한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활동 작용에도 촉진을 시키고 심폐기능 향상도 해주고 골밀도 향상까지 정말 우리는 이런 좋은 잠으로 통해서 만약에 호르몬을 정말 잘 이용을 한다면은 내 건강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 수면을 결정짓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면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내 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수면이 부족하면 내 행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하버드 의과대 3,000명의 레지던트 1년차의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 한 달 동안 24시간 연속 근무가 5번 이상이 되었을 때, 피로 누적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이 70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중 환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30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인지 능력은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연구인데요. 깨어있는 시간에 따라서 인지장애 수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내가 만약에 깨어있는 시간이 17시간에서 19시간이 된다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이런 상태가 되면요. 주의력이 산만하고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사고를 내기 쉬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두 시간 더 깨어 있잖아요. 19시간, 20시간을 깨어 있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법적 음주 운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요, 언어 능력이나 운동 기능이 훅 떨어지면서 이것 또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17시간에서 19시간이라는 이 시간은요, 보통 사람들이 깨어서 활동하는 평균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이요, 주의력이 산만하고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조기노화, 네, 이 조기노화도 심각한데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면 이게 염색체이고요. 이게 염색체 끝단에 이게 노란색이 텔로미어인데요. 이게 텔로미어는 우리 생물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짧아지면서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게 노란색 점점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 사라져서 4번까지 가서 완전히 얘가 없어지면요. 우리도 생을 마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수면 부족이 텔로미어의 길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고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이하 자는 사람과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을 비교해서 실험을 해봤더니요.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5시간 이하 자는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6%나 짧게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비만 같은 아주 심각한 질환의 발병 위험도 이렇게 증가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수면 부족이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렐린 호르몬, 공복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세 번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지면서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말고도 여기 지금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보면은 이 그렐린 호르몬이 지금 다시 날뛰기 시작하는 걸 이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상태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냉장고 문을 열거나 아니면 배달 어플로 지금 치킨을 주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밤 음식을 찾게 되는 호르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호르몬 때문이라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깨어 있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확고한 의지로 이 그렐린 호르몬을 이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진짜 저는 벌써 이제 야식을 먹고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이게 밤새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정작 세포 조직 회복도 독소 제거도 이게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야식을 먹고 난 뒷날을 보면요.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부어 있는 이유가 이게 세포 조직 회복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독소 제거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 몸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티솔, 멜라토닌 호르몬의 균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코티솔은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멜라토닌은요, 이게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가 떠 있는 낮에 보면요. 코티솔 혈중 농도는 높고요. 반면에 멜라토닌 혈중 농도는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밤이 되면요. 코티솔 혈중 농도는 면에 낮아지고요. 멜라토닌 혈중 농도는 이렇게 쫙 다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두 호르몬의 균형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저희가 늦게 깨어 있으면요. 이 균형이 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원래는 코티솔 혈중 농도가 낮게 분비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높게 분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 깨어 있으면서 맛난 야식도 먹고 핸드폰도 보면서 나는 너무 즐거워 행복해라고 하지만 정작 나의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요. 부신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을 분비를 해주잖아요. 이 부신도 밤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으니까 계속 코티솔을 분비를 하느라 나중에 부신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부신 기능 저하, 즉 부신 피로증까지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쉬어도 내가 잠을 자더라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은 몸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또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역은 또 어떤가를 보니까요. 원래는 저녁이 되면 릴렉스 이완 상태가 되어야 되는 시간인데 내 몸은 지금 계속 긴장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균형이 또한 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항상 내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을 높여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면 부족이 정말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만만치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일하고 공부하고 뭐 취미 활동 즐기려고 내가 늦게 안 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나는 너무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불면증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면 진정제의 도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면 진정제가요, 우리 수면을 유도하거나 수면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 수면 진정제는요, 뇌의 여러 회로 중 한 가지 화학 작용에만 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 화학 신호에도 불균형을 초래해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원래 저희 자연적인 수면은요, 이게 저희가 수면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회로가 관여해서 안정적으로 잠을 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면 진정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수면 진정제를 정말 너무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수면 진정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제 잠을 들면은 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이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면 진정제를 복용을 하면요, 문제가 깊은 수면 단계까지 빠져들지 못하게 되면서요, 이게 깨어있지 않은 상태지만 또한 수면 상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졸피뎀, 레스토릴, 자낙스 이렇게 수면 진정제로 처방되는 약물인데요.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얘가 약효는 너무 빠른데요, 이렇게 지속 시간은 좀 짧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스토릴, 자낙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공황장애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인데요. 이게 수면 진정제로 이제 처방을 하기도 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희 신경 활동을 딱 억제를 시켜서 진정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뇌를 아주 차분하게 만들어서 이게 잠들기 쉽게 만든다고 합니다. 효과는 정말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효과는 강력한 만큼 의존성과 부작용이 너무나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면 진정제를 복용을 하면요, 부작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봤으면 이게 목류병과 수면식이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가 아닌 기면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일어나서 다음날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 복용인데요. 단기본에 자낙스와 레스토리를 만약에 장기 복용을 했을 경우, 이게 3에서 6개월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32%를 증가시켜 버리고요. 6개월 이상 증가시켜 버리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거의 84%를 증가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피뎀과 레스토리를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을 또 이렇게 알아봤더니 연간 18알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18알은 많은 숫자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복용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3배 이상 높고요. 암 발생률 또한 35%까지 증가시키는데요. 이게 처방되는 약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망률이랑 암 발생률 또한 비례로 증가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암을 보면요, 폐암, 림프암, 전리선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암도 다양하게 이렇게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면 진정제의 도움을 한번 진짜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부작용인데, 이 의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번 받으면 이게 끊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진정제의 도움을 받기 전에 좀 자연스럽게 잠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취해서 그 방법을 정말 좀 택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뒤에 가서 좋은 숙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면과 치매는 또 어떤 연관이 있나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저희 뇌는 솔직히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이 외부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 즉 BBB 벽이 존재를 합니다. 이 보호막으로 인해 가지고요, 외부 물질이 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또 함부로 나오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뇌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폐물도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뇌혈관 장벽 때문에 함부로 이 노폐물 또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뇌에 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잠을 자는 동안에요, 뇌 속 노폐물을 씻어주는 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잠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만 자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야지만, 그러니까 비렘 수면 3, 4단계까지 들어가야지만 이 글림프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서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요, 우리 예전에는 암을 정말 무서워했던 병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치매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요, 저희 당뇨, 혈압동으로 인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일어나는 치매인데요. 이게 치매 전체 환자 중에 25%에서 30%가 혈관성 치매로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은요,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과도 생산되거나 축적됨으로써 서서히 이렇게 지속되는 병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 사이에 이렇게 축적이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면요, 신경세포 손상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언어 능력이 저하,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하락이 되게 됩니다. 이 알츠하이머는요, 전체 치매 환자 중에 75%에 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하면요, 혈관성 치매보다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뇌 속 신경세포에 축적되지 않게 저희가 깊은 잠을 통해서 이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가 인지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치매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면 진정제의 도움으로 자는 잠은요, 이 글림프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발생률을 높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뇌는요, 내가 잠자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그러나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청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청소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좋은 잠을 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주위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치매는 걸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면요,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초기 진단을 받았다 한다면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이게 병 진행 속도를 늦추어 준다 하니까 오메가3라는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기 바라고요. 또 먹거리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요, 당분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 당분을 내가 과잉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요, 저희가 알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요, 이게 아밀로이드 반을 형성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고 생성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츠하이머병 하면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제3형 당뇨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숙면과 먹거리를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요. 이렇게 치매를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치매나 이렇게 좋은 숙면을 위해서 좋은 숙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분비되게 하면 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우리가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이 되면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내가 수면 욕구를 느끼게 하면서 건강한 잠을 자게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게 하려면요, 빛 공해를 차단해주고 전파를 차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멜라토닌 수치와 빛은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요. 빛의 양에 따라서 멜라토닌 수치도 달라진다입니다. 즉, 빛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멜라토닌 호르몬 수치는 계속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완전하게 차단해서 멜라토닌 수치를 쫙 올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어둡게 해라입니다. 저희가 잠을 잘 때 이렇게 침실 옆에 침실 등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 또한 아무리 어두운 조명이라도 수면 방해를 일으키는데요. 이 아무리 어두운 조명일지라도 낮 동안 뇌 기능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게 한답니다. 즉, 그 말은 릴렉스 상태가 아니라 긴장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잠자리에 들 때 핸드폰과 함께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잠을 들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것 또한 수면 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볼 때, 우리 눈은 덜 깜빡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덜 깜빡이면요, 뇌 활동을 증가시켜가지고 긴장 흥분 상태로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핸드폰을 멀리 하고 잠을 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보기인데요. 지금은 무더운 여름이라서 이렇게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가벼운 산책으로 충분한 자연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빛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 세로토닌은 햇볕을 충분히 보면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저희 숙면에 관련해서요. 멜라토닌 호르몬만큼이나 중요한 게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낮에 이제 빛이 이제 점점점 약해져서 어둠이 이렇게 찾아들면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자동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전구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면요. 세로토닌이 아주 많이 생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한밤중에 또 충분한 양의 이렇게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좋은 숙면까지 이어지고 이 좋은 숙면이 이루어지면요. 성장 호르몬까지 왕성하게 잘 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광, 햇빛이 이 세로토닌의 생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에 또 원료가 필요한데 그 원료가 무엇이냐면 트립토판입니다. 이 트립토판은 저희 필수 아미노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 트립토판이 또 잘 만들어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백질을 또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트립토판이 또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립토판은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해서 내 몸에 트립토판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 트립토판이 자기 할 일을 못하면 되지 않잖아요.
트리토판이 자기 할 일을 또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면 B6 피리독신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B6가 체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또 아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B6 아연이 만약에 결핍이 될 경우 우리 불면증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숙면을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B6 아연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좋은 숙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양소도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밤 음식을 먹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이게 충분히 분비가 되면 저희 인슐린 생성 세포도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인슐린 생성 세포가 휴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늦은 밤에 당을 먹게 되면요.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출출한데 케이크 한 조각은 괜찮겠지 하고 케이크 한 조각을 먹게 된다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쫙 내려오는 걸 이게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요. 교감신경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긴장과 흥분 상태 몸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새벽까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면에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좋은 숙면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올려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다양성을 올려주면은요, 이 미생물이 내뱉어주는 유기산인 뭐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트르산 이런 유기산이 있는데요. 포스바이오틱스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뷰티르산 농도인 거잖아요. 이 진짜 이렇게 뷰티르산 농도만 정말 잘 나오게 한다면은 정말 저희 대장 관련 질환을 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저희 장벽 세포의 세포들을 밀착 연접을 시켜줘서 쫀쫀하게 만들어 줌으로 해놔가지고 장 누수 생기지 않게 해주는 정말 이 뷰티르산 농도만 잘 나오게 한다면 정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것인데요. 근데 이 뷰티르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뷰티르산에서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까지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입니다. 이 가바 자체가요. 수면을 직접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바가 내가 이렇게 과열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고마운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신경을 이완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충분히 끌어올리면 이 뷰티르산에서 가바로 잘 만들어주면 깊은 수면을 유도를 해주고요. 수면 시간 또한 연장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꼭 변 검사를 하셔가지고요.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맞춤형 유산균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요. 이 미생물들 간의 궁합인데요. 이 미생물들 간의 궁합이 기존에 나의 장에 있는 미생물과 내가 이렇게 솔루션을 받은 이 미생물들 간의 궁합이 좋습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끼리 서로 막 도와줘가지고 미생물들의 수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미생물 수를 늘려준다는 말은 다양성을 올려준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만약에 기존에 내 장에 있는 미생물들과 솔루션을 받지 않은 그냥 일반 유산균을 먹게 된다면 궁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미생물들 간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생물 숫자를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맞춤형 유산균을 드시길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미생물들에게도 먹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미생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먹이가 이눌린,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인데요. 이것이 저희 파이버 비트,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꼭 미생물들에게도 좋은 먹이를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 설탕은 유해균의 먹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설탕은 되도록이면, 당은 되도록이면 줄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숙면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미강주정 추출로 안전하게 수면 건강 케어를 할 수 있는 굿 슬립 밸런스입니다. 이 굿 슬립 밸런스는요, 입면 시간을 감소해주고요, 또 비렘 수면을 2단계까지 개선을 시켜주고, 총 수면 시간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저희 수면 효율을 증가시켜 주는데요. 어, 저희가 뭐 굿 슬립 밸런스를 많이 또 안전하게 복용하고 계시지만 너무 좋은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검증된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잠들기 전에 30분 전에 섭취를 하셔서 나는 자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신다면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 이때까지 잠자는 일을 정말 이제 하찮게 여겨서도 아까워해서도 안 되겠구나. 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 시간이구나라는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